특성부터 가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뽑아야 돼요. 제가 무조건 물질 대사까지 쫙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완전 개래. 그러니까 완전 정신없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물질 대사까지는 뽑을 겁니다. 즉 27페이지까지는 진도를 뽑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많이 바빠요, 오늘. 알겠죠? 저번 주보다 훨씬 더 바쁘고요. 참고로 제 수업은 기관계 통합작용을 다음 주에 원래 나가야 돼요. 기관계 통합작용을 나가야 되는데 기관계 통합작용이 솔직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물론 내신으로는 꼼꼼하게 나오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 기출문제들을 찾아봤는데 작년 기출문제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 동네. 근데 기관계 통합작용을 꼼꼼하게 내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너네들 꼼꼼하게 암기시켜봤자 분명 폼에 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기관계 통합작용은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녹화본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녹화본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자극의 전도 문제풀이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자극의 전도 혹시 숙제해 왔다. 숙제했는데 잘 풀리디? 하나도 안 풀리지 진짜. 그래서 문제를 덜 푼 까닭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조금 더 풀어드릴 테니까 좀 감을 찾아봅시다. 알겠죠? 그 파트는 그래서 저번 주에 개념 나가기 너무 바빠가지고 문제를 많이 못 풀었어요. 그래서 우선 다음에 원래 기관계 통합작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파트는 중요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기관계 통합작용은 내가 녹화본을 찍어서 올려놓을 거고 그걸 단체 공유해 놓을 테니 혹시라도 지수쌤 수업에 합류해 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합류하면 딱 진도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녹화본으로 기관계 통합작용 올려놓을 거고 저는 자극의 전도를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파겠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극의 전도만 팔 수는 없어서 또 진도를 또 나가야 되니까 근육 수축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진도 브레이커가 된 것 같아서 지금 저희 학원에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는 어찌됐건 녹화본으로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파트들은 녹화본으로 계속 올려놓겠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5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가 생명현상의 특성을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생명현상의 특성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체유지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족유지 특성이 있어요. 종족유지 특성. 개체유지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 자체를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생명체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라는 거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게 각각의 종족유지 특성과 개체유지 특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체유지 특성의 가장 첫 번째로는 개체유지 특성으로의 첫 번째로는 바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세포의 정의부터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포의 정의.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해줍니다.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는 것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니 얘들아? 화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원자죠, 원자. 그렇죠?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보통 그거를 기본 입자라고 하는 렙톤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그런 게 쿼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라는 거야. 여기까지 콜? 그리고 그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저마다의 뭐를 갖는다? 기능을 갖는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 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세포 구조와 핵 구조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포 구조라는 것은 뭐고 핵 구조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죠. 자, 세포 구조란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 구조가 됩니다. 거기에 필기하셔야 될 거예요.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 구조가 됩니다.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 구조야. 핵 구조는 그러면 얘들아 뭐겠어?
핵막이 있으면 핵구조가 되겠지. 핵막이 있으면 핵구조가 되겠 거야.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구조, 핵막이 있으면 핵구조가 됩니다. 그럼 세포막이 있으면 뭐를 가질 수가 있게 되냐면 세포막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효소를 가질 수가 있게 돼. 자체적으로 효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효소라는 걸 너희들 통합과학 때 배웠어. 효소가 있으면 뭐가 가능하니 얘들아? 들어봤어? 물질대사라는 거 들어봤어? 물질대사? 오케이? 자, 자체적으로 효소를 가지면 뭐가 가능하냐면 물질대사가 가능해.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으면 안 되냐면 바로 스스로라는 거야. 스스로 물질대사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세포막이 있으면 자체 효소를 가져. 자체 효소를 가지면 스스로 물질대사가 가능해. 이거를 한자어로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독립적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 물질대사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애가 스스로 물질대사 가능하냐? 어떤 애가 효소를 갖느니? 어떤 애가 세포구조니? 라는 이 말들을, 이 모든 선지들은 다 세포막을 갖고 있냐로 귀결시켜서 문제를 푼다. 세포막이 있냐로 귀결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야.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가 효소를 갖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떤 애, 바이러스가 세포막을 갖니? 로 똑같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핵막을 갖고 있냐? 라는 거는 핵막을 갖고 있냐? 라는 거는 뭘 가질 수 있냐면 핵막이 있으면 막성세포 소기관을 가질 수가 있어. 막성세포 소기관이 존재할 수 있다. 막성세포 소기관이 뭐냐면 막을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는 뜻이야. 막을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막을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 오케이?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너희들 아마 통합과학 때 배웠을 거야. 이중막을 갖고 있다. 누구?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이중막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배웠을 거거든. 어쨌든 막성세포 소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해보자면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도 전부 다 막성세포 소기관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너네들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면 참고사항으로 알아도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 리보솜. 혹시 기억나니? 리보솜? 단백질 만들 때 막 리보솜이 있던 것들 기억나? 리보솜이라는 거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합성세포소기관이거든요. 단백질 합성세포소기관.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소기관인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소기관인 리보솜은 뭘 하냐면 얘는 뭐가 없냐면 막이 없어요. 막이 존재하지 않아. 이 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보솜이라는 애는,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리보솜이라는 애는 막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안 들어갑니다. 막성세포소기관에 안 들어가. 막성세포소기관은 뭐라고? 막이 있다고. 막이 있는 세포소기관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막이 없어. 리보솜은 막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보통 핵막이 없는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핵막이 없는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원핵세포. 핵막이 있는 세포를 우리는 진핵세포라고 하거든. 그러면 핵막이 없는 세포는 원핵세포가 되는데 얘네들은 핵막이 없으니까 막성세포소기관이 있겠니 없겠니? 막성세포소기관이 그렇지 없겠지. 그러면 핵막이 없는 세포의 가장, 핵막이 없는 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세균이야. 세균. 세균은 그러면 뭐가 없어? 핵막이 없어. 그래서 뭐가 없어? 막성세포소기관이 없어. 그래서 뭐가 없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핵막이 있는 우리 같은 진핵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에 막성세포소기관이 존재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그런데 리보솜이라는 건 막이 없기 때문에 핵막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리보솜은 웬만한 생명체에 다 존재. 웬만한 생명체에 다 존재.
웬만한 생명체에 다 존재. but 뭐 제외? but 바이러스 제외. 바이러스를 왜 제외하는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우리는 물질 대사로 갑니다.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라는 게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얘기를 해요. 화학 반응들은 혹시 내가 좀 빠르니? 이거 필기할 시간 좀 줘야 되니? 괜찮아? 자, 저희 갑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물질 대사라는 거는. 그러면 화학 반응이 뭐냐? 여기서 화학 반응은 어디에서나 지켜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눈이 왔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눈이 다 없어졌어. 뭐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얘가 증발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런 것 등등등 전부 다 화학 반응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 거기에 거기에 하이라이트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생명체 내. 거기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하이라이트 해도 되고 여러분들 자유. 오케이? 생명체 내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모든 화학 반응 중에서도 화학반응들 중에서도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느냐 얘가 중요하다는 거다. 생명체 내. 오케이?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한다. 여기까지 콜? 그런데 그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뭐가 관여를 해야 되냐면 바로 효소가 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세포 구조에 효소가 있으면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한 이유가 효소 없이는 절대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효소가 없이는 절대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 대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효소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효소 너네들 아마 어디 때 배웠냐면 통합과학 때 또 배웠을 거고요. 그때 아마 얘가 생체 촉매다 막 이러면서 배웠을 거야. 생체 촉매. 생체 촉매가 뭐냐면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을 촉매해주는 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화학 반응을 매개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우선 자, 그래서 이 물질 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화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작용이 뭐고 이화작용이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자,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동화작용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것. 다시 한번 뭐라고?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것. 자, 그러면 저분자 물질은 그러면 자,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거야. 즉 정반대의 개념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봐봐. 분자량이 낮다는 거야. 낮다. 분자량이 낮아. 그러면 분자량이 낮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많게 갖고 있겠니? 적게 갖고 있겠니? 에너지가 적게 들어있겠지. 오케이? 그럼 얘 저에너지 물질이야. 그럼 얘는 고에너지 물질이네. 저에너지 물질을 고에너지 물질로 만들어줘?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야 돼. 에너지를. 이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열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와야 되거든. 열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거 딱 봐도 열을 흡수한 거니까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당연히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생명과학에서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X축이 시간축이고요. Y축이 에너지축이라고 하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보라색 그래프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분홍색 그래프가 있어요. 자, 보라색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 보라색 그래프는 봐봐.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 준 거야. 왜?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가 작고 고에너지, 저에너지. 그러니까 당연히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요. 그러니까 보라색 그래프는 무슨 작용이 되겠어? 이화작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보라색 그래프는 저에너지 물질을 가지고 고에너지 물질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이유는 Y축이 에너지량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는 동화작용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거기 밑에 그래프, 에너지량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동일한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 바로 용기 내의 온도라고 돼 있어. 용기 내의 온도. 여기 시간축이고요, 여기가. Y축은 에너지가 아니라 용기 내의 온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똑같이 그려놓는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생김새는 똑같이 그려놓는다고 쳐. 자, 그럼 볼까요? 자, 출제 빈도로 따지면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얘 출제 빈도가 90%라고 보면 얘는 10% 정도의 비율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도 얘가 숙제를 할 때도 얘가 훨씬 더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 존재를 잊어먹어.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익숙하지?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가 어떻게 해?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까 용기 내 온도 Y축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1로 푼다고 애들이. 그런데 가끔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얘를 탁 하고 내놓으면 오답률이 갑자기 치솟아. 왜? 애들은 다 이쪽으로 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Y축을 한번 확인하고 푼다. 알겠지? Y축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에너지량 축으로 해서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개소리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용기가 있어. 여기 플라스틱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어떤 애가 존재해. 어떤 애가 존재해서 어떤 생명체가 존재해서 얘가 화학 반응을 한대. 즉 물질 대사를 한대. 여기에 내가 온도계를 꽂아놔. 온도계. 오케이? 그러면 이 온도계가 여기에 존재하는 뭘 측정하겠어? 바로 열 에너지를 측정할 거야. 그럼 이 열 에너지가 많으면 온도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적으면 온도는 내려갈 거야. 여기까지 콜? 그런데 얘가 물질 대사를 하면 당연히 무슨 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 열 에너지의 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봐봐. 얘가 흡열 반응을 했어. 흡열 반응하면 여기 열 에너지를 앗아가겠지. 여기에 열 에너지가 줄어들고 얘가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반응이야? 열을 앗아먹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야. 따라서 동화작용이 되는 거지. 얘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발열 반응. 따라서 뭘 수밖에 없다? 이화작용일 수밖에 없어.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는데 Y축이 뭐냐에 따라 정반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Y축 단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 각각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예들을 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혹시 필기하실 분들은 좀만 필기하시고요. 자외선도 좀 많이 어려웠지? 어떡하냐? 원래 오늘 내 계획은 자외전도를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내 모든 계획이 다 송두리째 망가졌어요, 지금 현재. 나는 이 파트를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잠시만, 이거 녹화 중이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자,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래요. 자, 됐죠? 자, 얘들을 살펴봅시다. 자, 동화작용 예로는 첫 번째 광합성.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을 가지고 아미노산이 뭐였어 얘들아? 단백질의 기본 단위였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것.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동화작용이었잖아. 또 뭐가 있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있어. 얘가 단당류거든. 단당류라고 하는 포도당 단위체가 있는데 얘를 눈덩이 뭉치듯이 뭉쳐. 여기 눈 알갱이들 있고 그 눈 알갱이들 하나하나가 포도당 하나인 거야. 그러면 그 눈 알갱이들을 뭉치면 눈덩이가 되지. 걔가 곧 글리코젠이라고 됩니다. 글리코젠. 오케이? 그래서 글리코젠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다당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을 만들었으니까 동화작용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 반응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반대 반응은 다 이화작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광합성의 반대작용이 뭐냐면 너희들 통합과학 때 배웠어. 뭐?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하죠. 세포호흡. 오케이? 그러면 통합과학 때 기억이 당연히 안 날 거니까 세포호흡이 뭔지 지금부터 보러 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 C6H12, C6H12, O6라고 하는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 이게 포도당의 분자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과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분자식이에요. C6H12, O6라고 하는 포도당에다가 6개의 O2, 6개의 산소를 더해주고 6개의 물 분자를 더해줘서 6개의 CO2가 방출되고 12분자의 물 분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 그게 세포호흡의 반응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거기 화학식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량. 어쨌건 세포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포도당을 산소를 더해서 쪼개. 여기에 있는 포도당을 산소를 더해서 쪼개가지고 뭘 얻어내는 거냐면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 여기까지가 세포호흡이야. 알겠지?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 우리가 들순 날순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게 세포호흡이라고. 들순 날순이 아니라. 알겠지? 그런데 이 에너지 중에서 32%만큼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그리고 이 열 에너지는 어디에 이용이 되냐? 바로 체온 유지에 이용이 됩니다. 체온 유지에 사용이 돼요. 체온 유지. 68%만큼은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오늘 너희들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커피를 사주려고 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한 사람당 4,000원씩 줬어. 그런데 아메리카노가 3,600원이래. 그러면 400원이 남지? 그럼 그 400원 야, 요즘 물가도 비싼데 그 400원 뭐 쓸 데 있겠어? 하면서 그냥 길바닥에 버려? 길바닥에 버리지는 않죠. 뭘 해야 돼? 저금을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아니, 포도당 한 문제를 기껏 다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얻어냈어. 근데 68%만큼이 남는 거야. 그럼 68%만큼을 버려? 그러니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디에 저장을 해두냐면 에너지 저장 매체인 ATP에 저장을 해두는 거야. 그래서 결국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얘가 진짜 중요해. ATP를 합성. 오케이? ATP를 합성하게 돼. 그러면 이놈의 ATP라는 것이 뭐냐? 라는 거지. ATP라는 것이 뭐냐? 자, ATP란 생체 내의 에너지 저장 매체입니다. 생체 내의 에너지 저장 매체. 그걸 ATP라고 해요. 생체 내의 에너지 저장 매체. 즉, 생체 내의 에너지 저장 은행이 되는 거야. 내가 상시에 저장을 해놓고, 평상시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써야 될 때가 오면 ATP에서 인출을 받는 거야, 에너지를.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ATP라는 것은 에너지 저장 매체인데,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무조건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ATP와 관련되어서 짝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ATP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ATP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줄까요? ATP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가 뭐냐면 바로 염기예요. 염기. 너네들이 아는 그 OH- 그 염기가 아니라 생명과학에서의 염기.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것들. 이런 염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옵니다. 아데닌. 그리고 이 오각형에는 뭐가 오냐면 리보스라고 하는 애가 와요. 리보스가 뭐냐면 당입니다. 당. 리보스 당. 오케이? 리보스라고 하는 당인데 얘가 어디를 구성하는 당이냐면 RNA를 구성하는 당이에요. 너희들 DNA를 구성하는 당은 뭐라고 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죠.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당이 됩니다. 그래서 리보스까지 이렇게 해서 아데닌부터 리보스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를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줘요. 아데노신. 오케이? 그래서 이 ATP가 뭐가 플레임이냐면 얘를 줄임말이거든요.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뭐냐면 아데노신에 트라이 세 개의 인산이 붙어있는 구조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다 인산이거든요. 그래서 ATP란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붙어있는 것, 그걸 ATP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봐봐, 여기 보면 내가 여기 물결 표시로 이렇게 이상하게 꼬리 쳐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고에너지 인산결합입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뭐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저장 결합인 거야. 그래서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하나 끊길 때마다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돼.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오케이?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하나 끊길 때마다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돼. 그래서 우리가 ATP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하나 끊기면 ATP의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하나 끊기면 ADP가 돼요. 아데노신의 인산기 2개 다이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 인산기 하나가 떨어져 나오겠지? 그리고 고에너지 인산결합 하나 끊겼으니까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될 거다. 여기까지 맞니? 이해가? 졸려? 괜찮아? 물 마시고 올래? 괜찮아?
자, 여기까지. 혹시 내가 좀 너무 빨랐니?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괜찮니? 자, 볼게요. 자, ATP를 ADP로 분해했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했다. 그럼 무슨 작용이야 이거? 노란색 방향은 무슨 작용이야? 이화야 동화야? 이화. 그렇지. 이화 작용이 되지. 얘는. 그렇지. 그런데 봐봐. 자, 세포흡은 이화 작용이긴 해. 세포흡은 이화 작용이었어. 그런데 얘는 궁극적으로 뭘 만든대? ATP를 합성한대. 근데 ATP를 합성하는 작용은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누가 봐도 이쪽 방향 아니야? 이게 ATP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쌤, 이쪽은 동화잖아요. 근데 세포흡은 이화라며. 이게 무슨 개소리죠?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들아 봐봐. 이게 진짜 처음에 너네들이 엄청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세포흡은 이화인데 얘는 왜 이렇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내가 해결을 해줄게. 봐봐. 세포흡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야.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근데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남으니까 이걸 버리기에는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ATP에 저장을 해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ATP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물로 산출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쪽 방향에 세포흡은 뭐 한다고 하냐면 관여한다라고 해줘. 관여한다. 이게 세포흡이 아니야. 이건 세포흡이 하는 작용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ATP가 되는 그냥 동화작용일 뿐이야. 그런데 세포흡이 포도당하는 쪽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게 남으니까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저장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동화작용 이쪽 방향에 세포흡이 뭐한다? 관여한다 라고 해줘요. 이걸. 세포흡이 관여한다. 이쪽 방향 자체가 세포흡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세포흡이 관여한다 라고만 해줍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알겠지? 이쪽이 세포흡이 아니야. 물론 세포흡에서 이쪽 방향도 일어나요. 그 이쪽 방향도 일어나는 거는 생2에서 배우지 너네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생1에서는 이쪽 방향은 고려 안 합니다. 이쪽 방향만 고려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세포흡이 관여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ATP 뭐 자세하게 충분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ATP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킹 탄산화 실험으로 가볼게요. 이 바이킹 탄산화 실험이 뭐냐면 우리 헬조선에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생명체가 화성에는 살 수가 없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생명체가 화성에는 살 수가 없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화성에 바이킹 탐사선을 쏘아 올립니다. 화성에 바이킹 탐사선을 쏘아 올려. 그래서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할 거야 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바이킹 탐사선을 화성으로 쏘아 올려요. 거기에 전제 조건 첫 번째, 생명체가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적어주세요. 생명체가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생명체가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생명체가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그럼 그 물질 대사에는 얘들아 뭐하고 뭐가 있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지.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 광합성.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 세포호흡. 이렇게 얘가 있었죠. 그래서 화성토양에 광합성을 하는지 또는 세포흡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이킹 탐사선을 쏘아 올렸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런데 자, 여기에서 문제. 화성토양에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바로 CO2가 있어야 돼.
그렇지. 광합성을 하려면 CO2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세포의 역반응이 광합성이에요. 너네들이 적었던 그 화학 반응식 있죠? 그거의 역반응이 광합성인데 그러려면 CO2가 필요해. 그럼 결국 뭐가 또 전제 조건이어야 될까? 바로 화성에는 대기가 존재한다. 이게 전제 조건 두 번째입니다. 화성에는 대기가 존재하여 그 대기로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화성에는 대기가 존재하여 그 대기를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가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됩니다. 화성 토양에는 대기가 존재하여 그 대기를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 상태로 우리가 첫 번째 동화작용 실험을 해봅니다. 동화작용 실험. 자, 동화작용 실험 첫 번째 그렇게 그림이 생겼죠.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지금부터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죠? 자, 갑니다. 14짜리 CO2가 있어. 여기에. 원래 탄소는 12짜리 탄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4짜리는 얘가 방사능을 내뿜는 기체야. 방사능. 이 방사능을 내뿜는 기체인 14짜리 CO2를 넣어줘. 그 용기에다가 그렇게 회계망측하게 생긴 용기에다 넣어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닫아. 그 다음에 뭘 비치냐면 빛을 비춰. 빛을 쨍쨍쨍쨍 빛을 비추면 뭘 하겠어? 화산 토양에 생명체가 산다면 광합성을 하겠지. 오케이? 얘 갖고 광합성을 할 거야. 얘 갖고 광합성을 하면 당연히 포도당이 만들어지겠다. 여기까지 이해 가니? 14짜리 CO2를 넣고 얘 갖고 광합성을 하면 얘가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려봐. 충분히 기다려 보는 거야. 한 5일, 열흘 이 정도 놔둬가지고 충분히 광합성을 할 때까지 놔둬. 그 다음에 어떻게? 남아있는 CO2 기체를 싹 다 끄집어내. 남아있는 CO2 기체를 싹 다 끄집어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가열을 해. 즉 연소를 시켜준다는 거지. 즉 포도당을 태워버려. 활활활활 포도당을 태워버려.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14짜리 CO2가 다시 만들어지거든. 얘가 계측기에 가면 방사능 계측기에 가면 검출이 되겠지. 방사능이.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동화작용 실험이에요.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불친절하게 그려져 있으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실험처럼 보여. 왜? 아니 14짜리 CO2를 당연히 넣었으니까 당연히 방사능이 검출이 되겠지. 이게 도대체 무슨 실험이지? 이렇게 보인다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한 그림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되게 어이가 없이 그려져 있다고. 오케이? 그런데 단계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방사능 기체를 넣어서 빛을 비춰서 광합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5일 정도 기다려봐. 열흘 정도 기다려봐.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중간에 남아있는 CO2를 끄집어낸다고. 그 다음에 연소를 시켜. 오케이? 그 다음에 연소를 시켜. 그래서 얘가 검출이 돼.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과정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 됐죠? 자, 이게 동화작용 실험입니다. 여기까지가. 동화작용 실험, 이 바이킹 탐사론 실험은 완전 내신형이에요. 이거 내신은 거의 나오는 편이고요. 내신은 나오는 그림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신에 나오는 그림이고 이거 반드시 공부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이화작용 실험으로 갑니다. 자, 이화작용 실험은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이화작용 실험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에 있는 포도당을 넣어준 거야. 얘 자체를 넣어줬어. 14짜리 탄소가 들어있는
포도당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얘를 넣어주면 얘가 또 뭘 하겠어? 혹시 필기하고 있었니 저거? 필기할 시간 줄까? 괜찮아? 필기할 시간 조금만 줄게. 한 1분만, 1, 2분만 줘볼게. 저거 필기해 먼저. 얘들아 미안. 물론 여기가 난이도는 쉬워요. 여기가 난이도가 진짜 쉬운데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집중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혹시 지수쌤한테 들어온 친구들 이런 거 얘기하셨니? 하셨어? 그건 다 아는 내용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렇게 시도는 안 썼던 거.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내가 얘를 넣어줄 거야. 그럼 얘를 넣어주면 당연히 얘가 또 뭘 하겠어? 세포업을 할 거야. 그럼 세포업을 하면 얘들아 뭐가 만들어질까? 당연히 14짜리 CO2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가 당연히 방사능 기체잖아. 그럼 방사능 기체니까 당연히 얘가 어디로 가? 방계. 방사능 계측기로 가. 그럼 뭐가 검출이 돼? 방사능이 검출이 돼. 오케이? 이렇게 이지한 실험이 어딨어?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얘가 실패를 했어. 오케이? 즉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낙담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화성에 사는 미생물들은 좀 우리랑 특이하니까 포정을 안 먹나 봐 라고 한 거야. 포정을 안 먹나 봐. 그래서 2번 이번에는 여러 가지 유기양분을 넣는 거야. 여러 가지 유기양분. 자, 여러 가지 유기양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첫 번째 단백질. 단백질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지방도 넣어보고, 당연히 탄수화물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 넣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세포업하게 되면 저마다의 기체들이 만들어질 거거든. 대표적으로 CO2 당연히 만들어지겠지. H2 또 만들어질 거야. NH3 암모니아 기체도 만들어지거든. 등등등등등등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반응 전, 반응 후. 당연히 뭐가 다르겠어? 반응 전에 이루는 기체의 구성비와 여기의 기체의 구성비와 여기의 기체의 구성비가 같겠니 다르겠니? 당연히 다르겠지. 저기의 기체의 구성비랑 여기의 기체의 구성비가 같을 수가 있겠어? 반응을 하고 나서 나온 기체들이 있는데. 그렇지. 기체 구성비가 딱 봐도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기체 구성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달아놓냐면 여기에 기체 분석기를 달아놓는 거야. 이번에는 기체 분석기. 앞이랑 전혀 다르다. 여기는 방사능 계측기 달려있었고 여기도 방사능 계측기 달려있었는데 여기는 기체 분석기가 달려있어. 오케이? 왜 여기는 기체 분석기가 달려있는데? 기체의 조성비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비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는 기체 분석기를 달아놓는 거야. 그러면 1번과 2번 둘 중에 누가 더 고차원적인 실험이니?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더 심화된 실험이야? 바로 2번이 조금 더 심화된 실험이지. 왜? 얘는 단순히 포장을 먹는지 안 먹는지만 알아볼 수가 있지만 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얼마만큼 먹어서 얼마만큼 기체를 내놨다까지 알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2번이 좀 더 심화된 실험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내신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내신만 딱 기억하고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됐죠? 자, 효모의 물질대사. 효모의 물질대사는 자, 이게 학교 내신 문제로 나오는 자료를 제가 그대로 따갖고 왔고요. 학교 내신 문제 한 이 동네 학교 10군데가 있으면
3군데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는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 자, 직기형 A에는 증류수와 효모를 넣었고 B에는 포당 수용액과 효모를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했는데, 자, 가에는 뭘 넣었다고? 증류수와 효모를. 선생님, 그러면 효모가 뭐예요? 효모라는 거는 단세포 진핵생물이에요. 단세포 진핵생물. 거기다 적어줍시다. 효모 단세포 진핵생물. 효모라는 애는 단세포 진핵생물인데 이 아이가 매우 똑똑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세포업을 하고요. 산소가 없으면 뭘 하냐면 알코올 발효를 해요. 알코올 발효. 근데 알코올 발효가 뭐예요? 알코올 발효란 무산소호흡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 헬창들이 뭐하니? 보통 유산소호흡을 하면 살이 빠지고 무산소호흡을 하면 뭘 한다고 했어? 무산소 운동을 하면 뭘 한다고 해? 근육이 길러진다 하지. 거기에 있는 무산소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건 얘가 포도당을 먹고 뭘 할 거야?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지. 물질 대사. 오케이? 자, 그러면 물질 대사를 하면 당연히 뭘 하겠어? 세포흡을 할 거 아니야? 세포흡을 하게 되면 봐봐. 자, 가에는 증류수랑 효모를 넣었으니까 물질 대사 하겠니 안 하겠니? 물질 대사 안 하겠지. 나에는 포도당과 효모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뭘 하겠어? 물질 대사 하겠지. 그럼 나에는 물질 대사 특히 세포흡을 했으니까 나에서 뭐가 올라갈 거야? 세포흡을 하면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야. 맞니? 뭐 반응이 다들 이렇게 쎄하네. 다시 한번. 나는 포도당과 효모를 넣었으니 뭘 할 거야? 세포흡이 일어날 거야. 세포흡은 발열 반응이야. 따라서 온도가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 콜? 그리고 세포흡을 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져? 세포흡을 했으니까 CO2가 만들어져. CO2가. 그러면 CO2가 그 옆에 있는 관을 따라서 어디로 가? 석회수로 가. 그럼 너네들 이거 중학교 때 뭐라고 해? 여기 석회수에다가 내가 날숨 불어넣으면 석회수가 어떻게 되죠? 뿌얘져. 기억나? 석회수의 그 앙금 생성 반응 이러면서 배우거든. 그러면 CO2가 발생이 되면 그 관을 따라서 애가 석회수로 간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석회수로 가면 석회수가 뿌얘지겠지. 그래서 결과 분석 3번 봅니다. A와 B 실험의 결과가 차이 있는 것은 효모의 물질 대사 때문이다. 밑줄 쫙. 효모의 물질 대사 때문이다. 결과 분석의 첫 번째입니다. 효모의 물질 대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효모가 세포흡을 하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B의 온도가 올라간다. 밑줄 쫙. B의 온도가 올라간다. 뭐 때문에? 앞에 세포호흡 동그라미. 호흡이랑 세포호흡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호흡이랑 세포호흡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효모의 호흡에 의해 포도당이 분해되고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와 반응하여, 거기 밑줄,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와 반응하여, 거기 동그라미,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자, 여기까지. 이거 서술형 문제로 진짜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로 진짜 잘 나와요. 그림 갖다 박아놓은 다음에 다음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음 실험을 통해서 유추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결과 분석에 있는 그 3가지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2가지만 적어도 되고요. 보통 누구 있니? 아니야? 응. 자, 됐죠? 여기까지가 물질 대사입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반응으로 갑시다. 자, 이런 거야. 자기에 대한 반응은 아주 심플해. 적을 거 없어. 보기만 해놔. 자기에 대한 반응은 뭐야? 내가 너네들한테 얘들아 잠 깨야 돼 하면서 분필을 던졌어. 그러면 너네들이 보고 피할 거 아니야? 자기에 대한 반응. 오케이? 다 자기에 대한 반응이야. 내가 만약에 어떤 잎을 만졌어. 근데 잎이 오므라들어. 자기에 대한 반응. 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에 대한 반응으로 너네들이 나중에 나랑 같이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성 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는 조금 필기를 해야 되니까 봅시다. 항상성 유지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그게 항상성 유지입니다.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즉, 나의 몸이 체온이 떨어져. 그럼 체온을 올리려고 해. 내 몸의 체온이 너무 높아. 그러면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해. 이런 식으로 나의 몸을 일정하게 맞춰주려고 하는 게 항상성 유지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항상성 유지는 총 3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혈당량 조절. 두 번째, 체온 조절. 세 번째, 삼투압 조절. 이렇게 총 3가지를 배우거든요. 오케이? 근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런 추운 겨울에 외투도 없이 이러고 나갔다고 해보자. 외투도 없이 이러고 나갔어. 그럼 당연히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우리 몸은 가만히 있겠어? 아니지. 당연히 체온을 올리려는 작용들이 일어날 거야. 알겠지? 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런 추위에 대한 반응으로 내 몸의 체온을 올린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항상성 유지라는 거는 어디 안에 포함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 자극에 대한 반응 안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 항상성 유지라는 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항상성 유지가 자극에 대한 반응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쟤를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드하게 좀 빼고 싶어 하고 있어. 얘를 좀 전문화시켜서 빼고 싶어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 자기에 대한 반응처럼 설명해 놓은 것 중에서 만약 자기에 대한 반응인 것처럼 설명을 해 놓은 것 중에서 혈당량, 체온, 삼투압과 관련된 항목들은 항상성 유지로 빼셔야 정답입니다. 알겠죠? 자기에 대한 반응으로 보시면 틀려요. 무조건 항상성 유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즉, 추위에 대한 반응으로 체온을 올리려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면 자기에 대한 반응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체온이기 때문에 항상성 유지라고 보셔야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발생과 생장으로 갑니다. 자,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은 거기다 적어주세요. 다세포 생물의 특성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다세포 생물의 특성이다. 다세포 생물의 특성이다. 즉, 단세포 생물들은 발생과 생장을 할 수 없어.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즉,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이 불가능. 즉, 단세포 생물들은 발생과 생장이 불가능. 이거 적어놔주세요. 자, 발생은 뭐냐면 거기다 적읍시다. 성체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라고 적으세요. 성체가 되기까지의 과정. 성체가 되기까지의 과정. 즉 이런 거야. 어머니 자궁 속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돼.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겪어서 태아가 돼. 거기까지가 발생인 거야. 그럼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나오지. 태아가 응애하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자라가지고 너희들과 내가 됐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태아가 자라서
너희와 내가 되기까지가 생장이 되는 거지. 생장은 자라나는 과정, 성체가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적어주세요. 성체가 자라나는 과정.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개체 유지 특성입니다. 개체 유지 특성. 그러면 자, 종족 유지 특성으로 가볼까요? 종족 유지 특성은 첫 번째 생식. 생식은 자손을 만드는 것이라고 적어주세요. 자손을 만드는 것. 자손을 만드는 것. 자, 유성생식은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자손을 만드는 것.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자손을 만드는 것. 무성생식은 생식세포 없이 자손을 만드는 것. 자, 그러면 유성생식은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건 다 유성생식이 되는 거야.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유성생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거 있어. 자, 내가 히드라야. 히드라라고 하는 어떤 생명체거든. 그럼 히드라가 어떻게 애를 만드냐면 여기서 갑자기 가지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뚝 하고 가지가 떨어지고 뚝 여기 옆에 떨어져. 그럼 여기에 이제 히드라가 한 명 더 자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출합법이라고 해요. 출합법. 오케이? 즉 웬만한 단세포 생물들은 무성생식을 합니다. 웬만한 단세포 생물들은 무성생식을 해요. 그런 것들이 무성생식이야. 그냥 개체가 똑 띄어져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무성생식이야. 그래서 무성생식의 예로는 거기다 적어놓을까요? 첫 번째 출합법. 무성생식의 예 첫 번째는 출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분열법이 있습니다. 즉 아메바가 세포 분열을 해. 그래서 개체 하나가 똑 하고 띄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야. 분열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자, 유전. 유전이란 건 뭘까? 나의 형질, 나의 어떠한 정보, 유전 정보는 나의 유전 정보들은 자손의 유전 정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게 유전입니다. 자손의 유전 정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얘들아 좀만 힘내자. 잠 깨고. 어떡하지? 이 잠을 깰 수 있는 방법.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잠을 깨긴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 이 딜레마. 쉬는 시간을 주면 잠은 깰 수 있으나 진도를 못 나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지? 좆대 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지나갑니다. 우선 처음과 지나가겠습니다. 자, 처음과 지나. 야, 좀만 힘내자. 알겠지? 정신 차리고. 자, 갑니다. 처음과 지나. 자, 적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체가 나 자신이 환경에 맞추어 바뀌는 거야. 개체가 환경에 맞추어 변하는 것. 개체가 환경에 맞춰 변하는 것. 그런데 그 개체가 변하다 못해. 이제 뭐가 바뀌는 거냐면 유전자가 바뀌면 진화야. 유전자가 바뀌면 진화고 나만 그냥 바뀌면 적응이야. 즉 예를 들어볼게. 내가 우리나라 땅이 너무 더워. 이 망할 놈의 헬조선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오늘부터 다 족가고 남극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아디오스 잘 계시게 하면서 내가 딱 패킹업을 해서 남극으로 떠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남극으로 떠나서 이글루를 짓고 살았어. 돈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글루를 짓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한 5년 정도 살고 나니까 내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 비해서 내 몸에 털이 존나게 수북한 거야. 오케이? 물론 그렇게 수북하진 않아요. 뭐 저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알겠죠? 어찌됐건 털이 존나게 수북해졌어. 그럼 뭐야? 이거는 적응이야. 그 추운 환경에 맞춰서 내가 몸에 털이 많아졌다? 적응. 그런데 내가 그 남극에 사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애는 나왔어. 근데 애가 나왔는데 아니 웬 예틱이 나온 거야. 설인이 나왔어. 이건 뭐야 그러면? 종족 단위의 변화, 유전자의 변화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딱 얘네가 잘 들어졌니? 어떻게 이해가 잘 갔니?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생명현상의 특성 7가지를 배웠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 7가지.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기된 반응을 한다. 네 번째, 항상성 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생과 생장. 여섯 번째, 생식과 유전. 일곱 번째, 적응과 진화. 이렇게 7가지를 배웠는데, 자, 거기 뷰2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자, 그 1번부터 10번까지를 우리가 배운 이 7가지 카테고리에 어디에 해당하겠느냐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이 1번부터 10번, 자, 7페이지 뷰2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우리가 배운 7가지를 적용해서 그 7가지 어디에 해당하겠는가를 지금부터 결정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책 보면서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세요. 예를 들면 1번,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이거 뭐야? 생식과 유전인 거야. 1번은 생식과 유전인 거야. 그런데 이 생식과 유전 중에서도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자면 무성생식에 해당합니다. 무성생식. 그래서 1번 생식과 유전 괄호치고 무성생식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용성아 잠 한 번만 깨주자. 물 마시볼래? 괜찮아? 진짜? 힘들지만 좀만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도를 맞춰야 돼가지고. 재원이? 재원이가 누구지? 정원이? 재원이 맞나? 아닌가? 이름 뭐였지? 정원이 말고 한 명 더 있었잖아. 친구 이름이 뭐지? 주원이? 아 미안. 주원아 혹시 자기전도 문제는 좀 풀었니? 풀긴 했는데 안 풀려? 어떡하냐? 친구들 혹시 클리닉 시간 혹시 언제쯤 할 수 있어? 토요일 날 아예 안 돼? 토요일 날 이 눈빛을 보니 딱 봐도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 된다고 말하면 딱 봐도 좆될 것 같으니까 말을 우선 함구하는 편인 것 같은데 혹시 토요일 날 시간이 언제 되니?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오전 10시부터 7시 사이에 가능한 시간대. 다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확인 사살해. 알겠지?
아, 진짜 다 안 돼?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 수업해가지고. 아, 10시부터 5시면 5시부터 7시가 남잖아. 잠깐만, 들켰네. 주원아, 5시부터 7시에 모임 있니? 둘 다 없어? 그런데 쉬고 싶어서? 그런데 장외전도 여기 파트가 좀 어려워서 문제풀이를 안 하면 좀 많이 힘들 텐데. 우리 그러면 딱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만 하고 갈까? 클리닉? 좀 그래? 아니면 6시부터 7시까지는 좀 그렇잖아. 어차피 1시간 쉬고 그냥 집 가는, 1시간 쉬고 또 하느니 차라리 5시부터 6시까지 빨리 그냥 1시간 후드러 치고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쉬는 게 낫지 않아? 혹시 뒤에 학원 있어? 7시부터? 8시부터? 아, 그러면 딱 5시부터 8시까지 놀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내가 그걸 뺏은 것 같은 효과구나, 지금. 그래서 5시부터 6시까지는 안 돼? 안 될 건 없잖아. 그렇지? 딱 1시간만 하고 가자. 알겠지? 오늘부터 말고 다음 주부터 하는 거 어때? 오늘 딱 얘기했으니까 오늘 너네 딱 봐도 놀 계획을 3시간 동안 알차게 놀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5시부터 6시. 콜? 오케이, 굿. 용성아, 넌 언제 되니? 12시부터 5시에 여기 수업이 있어서 그럼 그 전이 되는구나, 넌. 10시부터 12시. 5시 끝나고 영어를 가야 돼가지고. 그때 숙제를 해야 돼서. 그럼 미리 해놓을 수는 없는 거야? 10시부터 12시. 될 것 같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적어놔야겠다. 용성 10시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우리 주원이 그 다음에 잠시만. 아, 미안. 5시부터 6시. 그리고 이제 내 반으로 고정이 된 친구가 민서. 민서 맞나? 친구, 그 뒤에 있는 친구, 혹시 남자친구,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지? 민서요. 민서 맞구나. 민서는 어느 때 되니? 이 시간대? 제가 5시에서 5시에서 6시가 돼? 왜 너 타임으로, 너까지는 안 물어볼 줄 알고 지금 머리를 그러고 있었나 본데, 저의, 이게 제가 진돗개 경향이 있어서 저는 한 번 먹이는 놓지 않는답니다. 잘. 그리고 나한테 확정이 난 친구가, 친구 계속 이 반인 거지. 이제 반 옮긴 거지.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 선우. 선우 또 시간 혹시 언제 되니? 저 시간대? 토요일이야. 10시에서 12시. 그럼 10시에서 12시 사이 클리닉 가능해? 지금은 쉬워서 상관없을 거야. 근데 나머지 친구들, 우리 용성, 주원, 정원, 민서는 자괴 전도 때문에 내가 일부러 부르는 거야, 지금 현재. 알겠지? 너희들 지금 자괴 전도 숙제 거의 안 돼 있을 거거든, 분명.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부르는 거니까. 알겠지? 우리 선우는 찬찬히 배워보면 알 거야. 지금은 완전 쉬운 파트 배워서 솔직히 티가 안 나거든. 자, 그러면 대충 제가 여러분들 클리닉 시간을 뜯어낸 것 같으니 자, 다시 2번부터 갑니다. 자, 미모사에 손을 대면 잎이 접힌다. 이거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손을 댔고 접혔고 자극에 대한 반응. 3번 모기가 된다. 얘는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과 생장. 근데 얘들아, 발생과 생장 중에서도 얘는 어디에 조금 더 전문화된 거라고 보셔야 되냐면 발생 쪽에 더 속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3번 발생과 생장 중에서도 발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들아, 장구벌레가 성체야? 모기가 성체야? 모기가 성체야. 애벌레가 성체야? 나비가 성체야? 나비가 성체야. 그러면 애벌레는 뭐야? 중간 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생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애기 나비가 어른 나비, 걔가 생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종록생명이면 아들도 종록생명이다. 뭐? 유전. 반딧 뿌리는 체내의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여 빛을 낸다. 네,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물질 대사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건 무조건 물질 대사예요. 자, 6번.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 중에서도 발생입니다. 왜?
올챙이가 성체야? 개구리가 성체야? 개구리가 성체야. 그렇지.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애매한 애가 하나가 있어. 바로 자,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된다. 이거 뭐야? 닭이 성체니까 쌤, 병아리가 닭이 되는 건 발생이네요. 안타깝게도 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구하냐면 발생으로 따지려면 변태 과정이 포함돼야 돼. 변태. 그 변태가 너 변태 이게 아니라 모양이 변하는 것. 그게 변태예요. 오케이? 애벌레랑 나비 딱 봐도 다르게 생겼죠. 날개도 달려야 되고요. 올챙이랑 개구리 누가 봐도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닭이랑 병아리 선생님 모양 다르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애기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씹창나지 않았단 말이야. 오케이? 당연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식사 후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이거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8번. 자극에 대한 반응. 9번. 광합성. 뭐야? 물질대사. 10번. 전과 진화로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바이러스. 잠시만요. 이거를 찍어놓고 지워야 되겠다. 네, 다음 주부터 실시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는 제가 이번 주에는 안 건들게요. 자, 바이러스부터 갑니다. 자, 바이러스라는 거는 바이러스라는 거는 첫 번째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핵산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유전 물질을 얘기합니다. 유전 물질. 혹시 얘들아 그 자기전도 너무 어려우면 그 복습 영상 올려놓은 거, 그 밴드 링크 들어오면 복습 영상 올려놓은 거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보고 공부해 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클린 시간에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알겠지? 자, 핵산이라는 거는 유전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유전 물질로 들어가는 이 핵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DNA와 RNA가 있습니다. DNA와 RNA. 오케이? 핵산에는 두 가지 DNA와 RNA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생명체라면 DNA와 RNA를 둘 다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보통의 생명체라면 DNA와 RNA를 둘 다 가져야 된다고. 보통의 생명체라면 DNA와 RNA 둘 다 가져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을 갖습니다.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을 가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엽적 개념.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엽적 개념. 자, 그러면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대. 그러면 이거 세포막이 아니야. 단백질 껍질이기 때문에 세포막이 아니에요. 얘 세포막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뷰 1에서 배웠던 거 세포막이 아니야. 자, 세포막이 없어. 그러면 뷰 1에서 배웠지. 자, 세포막이 없으면 무슨 구조가 아니야? 세포 구조가 아니야. 여기까지 콜? 자, 세포 구조가 아니면 뭐가 없어? 자체 효소가 없어. 자체 효소가 없으면 뭐가 불가능해? 스스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게 논리적인 과정으로 쭉 나오셔야 된다고. 그게 뷰 1에서 배웠던 세포 구조가 아닌 것에 따른 특성인 겁니다. 오케이?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외우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런 비생물적인 특징도 갖고요. 왜냐면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생물적 특징이죠. 비생물적 특징도 가지고 여기는 생물적 특징도 갖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을 모두 다 갖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콜? 그래서 무생물적 특징 첫 번째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밑줄 쫙. 그래서 어찌됐건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럼 당연히 세포막이 없는 거야. 이건 당연한 논리겠지. 그래서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뭘 가지지 않는다? 효소를 가지지 않는다. 밑줄 쫙. 그래서 뭐가 불가능하다?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가니? 그러면 생물적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 생물적 특징으로는 첫 번째 바로 얘들아 뭐 거기에 보면 세 번째부터 볼게요. 세 번째. 자, 돌연변이를 통해 진화를 한다. 자, 봐봐. 얘들아 여기에 핵산이 있지. 바이러스는 자체가 핵산이 있단 말이야. 바이러스는 핵산이 있어. 우리들 지금 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 다 이놈의 오미크론 때문에, 즉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끼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바로 뭐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이거야. 돌연변이. 근데 이 돌연변이가 왜 일어날 수가 있냐면 바로 핵산을 갖기 때문이야. 핵산을 갖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 돌연변이는 적응과 진화의 예입니다. 적응과 진화의 예야. 그러면 적응과 진화는 아까 뭐였어? 생물적 특징의 대표적인 예였지. 7번째, 적응과 진화. 그렇지? 생명학의 특성, 생명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생명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얘는 생물적 특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돌연변이를 통한 진화를 한다. 거기 밑줄 쫙. 그 다음에 자, 생물적 특징의 첫 번째 봅니다. 내부에 기생을 하면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한다. 아, 바이러스 자체는 아까 뭐가 없다고? 바이러스 자체는 효소가 없어. 바이러스 자체는 효소가 없거든? 그런데 얘도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누구?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한다는 거야.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한다. 그럼 얘들아,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하는 거는 스스로 물질 대사니? 아니지. 우리 정원이가 숙제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주원이가 대신해줬어. 그러면 이거 스스로 숙제한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대사한 거니까 당연히 스스로 물질대사는 아니라고. 그럼 바이러스는 절대로 스스로 물질대사가 불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두 번째. 생물에 기생하면 그 생물, 그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뭘 한다? 증식을 한다. 밑줄 쫙. 근데 얘들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하여 분열을 통한 증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좀 귀찮아서 제가 안 적었어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하여 분열을 통한 증식을 한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얘들아, 분열을 하려면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세포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거야. 세포. 오케이?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야. 세포 구조가 아니야. 그럼 뭘 할 수 없어? 분열을 통한 증식을 할 수가 아예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어찌됐건 바이러스도 뭘 해야 돼? 증식을 해야 돼. 왜냐면 증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개체수를 늘리는 거야. 증식이라는 거는 수를 늘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바이러스도 개수가 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이러고 있지. 그렇지?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수를 늘려가냐? 복제 후 증식을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제 후 증식. 그러나 절대로 바이러스한테 분열을 통한 증식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알겠지? 분열을 통한 증식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됐고요. 거기 뷰포 봅시다. 뷰포. 자, 우리 생명과학에서는요, 비교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생명과학에서는 비교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비교표 문제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됐던 거를 제가 그 표에다가 싹 다 정리해서 놨던 거예요. 즉, 이 표만 외우면 그 비교표 문제를 싹 다 풀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뷰포에다가 별표 5개. 오케이?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포막이 있다, 핵막이 있다, 핵산이 존재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그 다음에 스스로 분열한다. 이렇게 있죠? 오케이? 자, 갑니다. 여기에 좀 낯선 단어들이 보이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자, 곰팡이. 곰팡이는 뭐냐면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인데, 이게 무좀 병원체거든요.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 이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인데 이 곰팡이는 다세포 진핵생물입니다. 거기다 적어줄게요. 다세포 진핵생물. 곰팡이는 다세포 진핵생물. 자, 원생생물은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원체인데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모기에 있는 병원체인데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인데 얘는 단세포 진핵생물입니다. 단세포 진핵생물. 혹시 모를까 봐서 얘기해 주는 건데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이야. 프라이오는 그냥 단백질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 덩어리. 프라이오는 단백질 덩어리야.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가루야. 선생님, 이거 도대체 다 뭐예요? 이게 무슨 단어예요? 이게 나중에 추후에 배울 방어작용에 병원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쪽에서 언급이 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미리 땡겨와서 내가 표 하나에 나타내 주려고 일부러 땡겨온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갑니다. 세포 구조로 갖는가? 세포막을 갖는가? 바이러스 세포막 안 갖습니다. 세균은 세포막 가져요. 곰팡이도 갖고요. 원생생물 갖고요. 적혈구 갖고요. 백혈구 갖고요. 식염세포 갖고요. 프라이오는 안 갖습니다. 프라이오는 그냥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 왜? 단백질 덩어리라며. 이런 단백질 가루가 무슨 생명과학의 특성을, 생명현상의 특성을 가져.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프라이오는 전부 다 X야. 그냥. 오케이? 자, 핵막을 갖는가? 보다는, 봐봐. 세포막을 갖는가? 얘는 우리가 뷰 1에서 배웠던 바로 세포 구조와 동일한 거야. 즉, 봐봐. 이 세포막을 갖는가 대신에 효소를 갖는가 또는 스스로 물질대사 가능한가로 출제를 해도 똑같다고요. 왜? 세포막을 가지면 당연한 특성들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다시 한번 효소를 갖는가 또는 스스로 물질대사 가능한가로 바꿔서 출제해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랑. 아시겠죠? 왜냐면 뷰 1의 논리에 의해서.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핵막을 갖는가는 바이러스 핵막 안 갖고요. 세균도 핵막을 안 갖고요. 곰팡이는 핵막을 갖습니다. 원생생물도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곰팡이 핵막 가져요. 적혈구 핵막 없고요. 백혈구 있고요. 식용세포도 있습니다. 자, 핵산 갑니다. 핵산은 바이러스는 핵산을 갖긴 하는데 뭐라고? 둘 중에 하나만을 갖는다 했죠. 바이러스는 핵산을 둘 중에 하나만을 갖는다. all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all. 그리고 나머지 세균은 핵산을 갖는데 둘 다 가져요. 그래서 and. 그런 의미에서 곰팡이도 and. 원생생물 and.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적혈구는 핵산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핵산이 아예 없어. 오케이? 백혈구 둘 다 있습니다.
신경세포 둘 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AND로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자,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은 얘들아 뭐야? 바로 다세포 생물의 특성이었죠? 다세포 생물의 특성. 즉, 다세포 생물을 여기서 골라달라는 건데 여기에서 다세포 생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곰팡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곰팡이만 yes, 나머지 x. 자, 마지막 스스로 분열 가능한가? 스스로 분열 가능한 거는 바이러스 스스로 분열 안 되고요. 세균 스스로 분열 가능, 곰팡이도 가능, 원생생물도 가능. 안 되고 안 됩니다. 단 백혈구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뭔지는 추후에 학습합니다. 얘는 예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까지 하면 뷰4도 끝납니다. 됐나요? 혹시 얘들아 지금 5분만 물 마실 사람들 빨리 물 마시고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알겠죠?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물 마실 사람들 빨리 물 마시고 갔다 와. 우리 40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부터 합니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은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랑 좀 비교해서 문제를 나오는데 연역적 탐구 과정이 요즘에 무조건 시험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과정은 무조건 나온다 요즘. 오케이? 무조건 나와. 연역적 탐구 과정이 요즘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야. 딱 19번, 18번 문제쯤으로 나오거든? 얘가 19번 아니면 18번 문제쯤으로 나오는데 선생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거 아닌가요? 어려운 문제만 있으니까 얘로 힐링 타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연역적 탐구 과정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데 얘가 요즘에 왜 나오냐면 탐구 실험 과정을 읽어야 되잖아. 어쨌든 연역적 탐구 과정 실험 문제가 나오면 탐구 과정을 읽어야 되거든? 그럼 탐구 과정을 읽다 보면 당연히 뭐가 끌려? 시간이 끌려. 그럼 시간이 끌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유전을 풀 시간이 줄어들어. 유전이 풀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연역적 탐구 과정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와 요즘. 그러니까 얘를 이 연역적 탐구 과정 문제를 무조건 30초에서 1분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후다닥 읽어가지고 원하는 정보만 톡톡톡 빼갖고 탁탁탁 풀고 끝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연역적 탐구 과정 문제는 그냥 비문학 문제 풀듯이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문학을 잘 푼다는 가정하에. 비문학 잘 푸니? 동철이 형님과 함께라면 뭐 저희 정신 안 가르쳐요. 그게 내신충. 그런 위험한 발언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갑시다. 자, 균형적 탐구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균형적 탐구 방법의 핵심은 자, 관찰 후 결론을 내린다. 관찰 후 결론을 내린다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의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 기모가 있는 옷을 입고 와서 더욱더 더운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찌됐건 확실한 거는 에어컨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아니 건물에서 막아서 쓸 거라니까요. 그런 거겠지? 그런 이유겠지? 조용하니. 자, 갑니다. 자, 연역적 탐구 과정의 가장 핵심은, 연역적 탐구 과정의 핵심은 가설 설정 후 실험을 통한 결론을 내린다. 가설 설정한 다음에 실험 후 결론을 내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뭐 여기 배제 애들이 있으니까 배제 애들로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리 기환이는 우리 신규생이니까 내가 우리 준홍이, 현태, 그리고 원준이, 인국이만 있었을 때 이렇게 내가 애들이 꾀지지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게. 관찰을 해가지고 배제고 애들은 안 씻어 라고 결론을 내려볼게. 자기리 쌌어요.
나는 배제고 딱지를 뗀 지는 오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찌됐건 배제고 애들은 안 씻어라고 결론을 내려볼게. 그런데 기원이가 딱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조금 씻은 비주얼이야. 아,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지. 배제고 애들은 5명 중에 1명을 씻어 라고 결론을 다시 수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환적 탐구 방법은 관찰 후 결론을 내리고, 하지만 내 결론과 맞지 않는 결론을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역적 탐구 과정은 이런 거야. 만약에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아는 코로나를 치료한다 라고 내가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 내가 가설을 세워볼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기적으로 마시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배제고 애들 20명을 대상으로 한 명은 1반, 한 명은 2반에다가 가둔 다음에 똑같은 사료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이거? 급식? 밥? 먹이는 이상하잖아. 식사! 그렇지. 식사를 하는 거야. 똑같은 식사를 주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재우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하고, 똑같이 씻게 하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A반, 1반한테는 주기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물을 먹이고, 2반한테는 물만 먹이는 거야. 그래서 각각 한 달 정도 그렇게 살게 한 다음에 내가 1반과 2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지. 둘 다. 그런데 시사타. 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을 병도 아니고, 하시됐건 1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다 걸리지 않았고 2반은 코비드에 걸려서 다 죽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찌됐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코비드 예방에 또는 치료에 도움을 준 게 맞는 거죠. 그런 게 연역적 탐구 과정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콜? 자, 그래서 우리 귀환적 탐구 방법의 텍스트를 좀 읽어볼까요? 자연상을 관찰하여 동그라미, 자료를 분석하여 동그라미,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도출한다 밑줄쫙. 관찰 후 자료 분석, 그 다음에 법칙 도출. 귀환적 탐구 방법입니다. 야, 너 그래도 형광펜도 사고 좀 이제 원래 있었어요 형광펜은. 너 이제 고3 티를 좀 낸다? 원래 있었어요 형광펜. 작년에 산 이거 알지? 이제 원래 공부 꼭 안 하는 새끼들이 존나 필기에 집착하는 거 알지? 아니 작년? 문제가 많아. 자, 2번 봅시다. 자, 실험을 통해 검증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세포를 지나서는 있는데 얘들아 이런 거 안 외워도 된다. 어찌됐건 관찰 후 결론을 내린다. 그게 귀환적 탐구 방법인 겁니다. 연역적 탐구 과정으로 갑니다. 자,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밑줄 쫙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하여 가설 검증 밑줄 쫙. 그리고 가설이라는 것은 결국 내 실험의 뭐다? 잠정적 결론이다. 밑줄 쫙. 잠정적 결론이다. 뭐 실험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다 필요 없어. 실험 과정 외워야 되나요? No, 안 외워도 됩니다. 다만 이름들은 좀 알아야 돼. 첫 번째, 문제의식을 한다. 아니 그런데 현태는 맨날 저렇게 마스크 벗고 다니고 저렇게 빨빨빨빨 쳐 돌아다니고 친구들이랑 맨날 쳐 놀러 다니는데 이상하게 코로나에 안 걸려. 아니 씨발 왜지? 아니 저 새끼는 왜 안 걸리지? 이랬는데 저 새끼가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존나게 처먹는 거야. 공차를 맨날 처마시는 거야. 그래서 공차가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주나 보다 라고 내가 의문을 갖는 거지. 여기까지 콜? 오케이? 그래서 가설을 세우는 거야. 공차를 주기적으로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낫는다 라고 해서 내가 가설을 세워볼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집단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다음 페이지로 잠시만 넘어가 볼까요? 변인이라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봅시다. 변인. 자, 변인이라는 거는 실험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실험에 변화를 주는 요인. 그게 변인이야. 오케이, 콜? 그러니까 실험의 변화와 실험의 조건과 결과가 되겠지. 근데 이 변인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눠요. 자, 독립변인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그렇지.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뉘어요. 조작변이는 내가 해주는 인위적 조작. 내가 해주는 인위적 조작. 인위적인 조작. 그게 조작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즉, 여기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공차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내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든 공차나 같은 것들이 인지적 조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통제 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였어? 뭐 식사의 종류,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씻었는지의 유무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조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통제 변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종속 변이는 뭐야? 어찌됐건 내가 보고 싶은 게 뭐야? 든 공차든 뭐든 어찌됐건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치료가 되느니 안 되니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종속 변이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과물. 오케이? 예를 들면 코비드의 치료 유무가 되겠죠. 코로나의 치료 유무. 제 수업 시간에 예로 든 거라면 코로나의 치료 유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너네들이 진짜 웃긴 거는 뭐냐면 조작, 통제, 종속 이 세 개는 정말 잘 알아요. 왜냐면 얘네 세 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너네들이 막판 때쯤, 10월 달쯤, 9월 달쯤 가서 까먹는 단어가 얘를 까먹습니다. 독립변인이라는 게 뭐였어요? 독립변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오케이? 독립변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말 것. 오케이? 독립변인 안에 조작과 통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잠시만 돌아옵시다. 필기를 하시고 각자 앞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책은 그래도 좀 마음에 드니?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인국이가 맞아 가독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라고 하길래 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많이 넣자. 두 번째는 공간을 좀 떨어뜨려 놓자. 빽빽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글씨를 조금 더 진하게 해보자. 이게 저의 결론이어서 조금 인국이가 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줘서 제가 좋았는데 그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투머치. 너무 두꺼워요. 일단 저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는 백그라운드 사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 영향을 안 미쳐요. 아니 그냥 눈에 띄잖아요. 너무 눈에 띄잖아요. 보라색이랑. 아니야. 이게 없으면 또 허전하다? 너 없으면 허전하다? 그래, 아무튼 그럼. 그래서, 어찌됐건. 그리고 책을 인쇄하는 업체도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좀 책의 그 종이 퀄리티가 좀 나아졌달까? 손절 쳤어요. 저는 그런 거 가차 없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쳐요. 그치? 종이 좋아졌지? 이걸 알아줘야 돼. 교재비 얼마인데요? 2만원. 교재비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교재비는 2만 원인 거는 왜 그러냐면 프린트 값 때문에 그 숙제장 때문에 그런 거야. 숙제. 교재 자체도 좀 두꺼울 뿐더러 숙제가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늦게면 해자야. 2만원. 야, 윤도영은 아니 메가스터디였다 하면 4만원이야. 그렇지. 윤모 씨는 이만한 두께로 오러바웃이 4권이야. 근데 나는 그걸 딱 한 권으로 쭉 누르는 거니까 개이득 아니야? 진짜 윤모 씨는 그 올라바웃에 저것도 없어. 문제도 없어. 난 문제가 하나 가뜩인데. 봉철이 2두께에 8,000원 받아. 그분 언급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근처에 있는 학원이야. 너무 근처에 있는 학원이라 이거 그냥 뛰쳐오면 10분 안에 뛰쳐올 수 있는 공간이라서 어쨌건 터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혹시 모르잖아. 언제든지 막 군침 흘리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자 다 조원준 학생이 그랬어요. 조원준 알겠지? 11페이지 갑니다. 자 11페이지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변이에 따라서 각각 변인을 첨가했는가 안 첨가했는가에 따라서 집단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뭐였어? 1반한테는 아도 매긴다고 했지. 물뿐만 아니라 2반에는 아를 안 매긴다고 했고 그러면 1반은 내가 뭐야? 조작 변이를 첨가한 집단이 되는 거고 2반은 조작 변이를 첨가하지 않은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오는 집단 두 개가 바로 대조군과 실험군입니다. 대조군과 실험군. 실험군은 뭘 첨가한 거야?
조작 변인을 첨가한 집단이야. 조작 변인을 첨가한 집단. 대조군은 뭐야? 조작 변인이 없는 집단이야. 조작 변인을 첨가하지 않은 집단이 되겠죠. 오케이? 예를 들면 R을 먹이지 않은 집단, 대조군. R을 먹인 집단, 실험군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알아주시고, 대조가 뭐니 얘들아? 대조는 서로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였죠. 그렇죠? 얘는 조작 변이를 했고 얘는 안 했고 얘에 대한 대조를 하면서 실험을 해준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콜? 자, 그렇게 되면 대충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 분석을 하고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를 시키고 그 일반화를 시킨 것을 이론화시킨다. 여기까지가 연역적 탐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뷰4 좀 볼까요? 뷰4 좀 같이 볼까요? 자, 조작 변이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종속 변이는 하나여야 돼요.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결과물은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조작 변이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실험인 거냐면 침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녹말 분해 요소가 있죠. 녹말 분해 요소. 그 녹말 분해 요소가 어느 상태일 때 가장 활성화되어 있니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실험 A부터 F까지를 진행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봐봐. A, 산성이고 침을 넣고 37도야. B, 침 염기성 37도. C, 침 중성 37도. 뭐야? C가 어떻게 보면 가장 노멀한 상태죠. 즉, 우리 몸이랑 가장 흡사한 상태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C를 대조군으로 넣으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얘들아, C를 대조군으로 넣어버리면 뭐냐면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바로 선생님, 녹말이라는 놈을 만약에 물에 넣었더니 자연분해되면 어떡하죠? 녹말을 물에 넣어서 자연분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야, 씨 빡대가리 새끼야, 너 이과 새끼야 그것도 몰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군을 C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뭐로 잡아야 돼? 그렇지. 아무것도 안 넣은 F가 대조군이 되는 거야. 침도 넣지 않았고 온도도 변하지 않았고 산성, 액성도 중성인 F가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콜? 그래서 C와 F를 비교하게 되면 뭐라 할 수가 있어? 아, 침 때문에 진짜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때문에 녹말이 소화가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작 변이는 뭐냐? 바로 액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를 비교하게 되면 뭘 알 수가 있어? 액성에 따른 소화 유무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아밀레이스의 활성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A, B, C 갖고만 비교를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뭐가 빠지면 안 돼? 그렇지. 대조군이 빠지면 안 돼. F가 빠지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콜? F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A, B, C, F까지로 해서 액성에 따른 소화 유무의 상태를 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조작 변이는 뭐죠? 세 번째 조작 변이는 온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야? C, D, E, F까지로 해서 온도에 따른 소화 유무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작 변이는 총 3가지인 겁니다. 뭐? 침, 액성, 그리고 온도. 이 3가지가 조작 변이 되는 거고요. 그 조작 변인이 뭐냐에 따라 결국 실험들을 뭐를 비교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 변이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